우리 사회는 지금 경제 악화와 실업률 등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한 양극화, 그리고 임금 격차와 생산성 격차가 손꼽히고 있는데요. 동반 성장을 위한 가치의 가치를 실천할 방법을 파워 인터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조입니다. 이 파워 인터뷰 첫 시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상생이란 말 들어보셨죠? 상생. 바로 서로 같이 잘 살자는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에선 이 말을 동반성장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서 잘 살고 서로 협력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저의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용 동향 발표가 났습니다. 기사가 많이 났죠. 13년 만에 가장 안 좋다. 그리고 실업률 최고로 높다.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기홍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아시아경제TV 산업팀의 박혜미 팀장, 오늘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원장님. 네. 출범한 지가 벌써 8년이나 됐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는 올해 2월에 위원장님으로 오셨고요. 예. 자, 올해도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떠셨습니까? 예, 뭐 처음 일을 맡을 때부터 예상했던 일이긴 한데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절감하는 그동안이 한 10개월이었습니다. 네. 동시에 또 중요한 일은 항상 좀 어려워요. 이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중심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같이 조력해서 우리 기업 생태계를 네. 정상화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경제의 장래가 없다. 이런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이 동반성장 운동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추진해 가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우리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네. 그렇죠? 자, 일단 저희들이 시민들을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동반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준비된 리포트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TV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네.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 아세요? 잘 몰라요. 동반성장 정책위원회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는 들어봤지만 뭐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지. 서민들은 잘 몰라요. 취지는 좋은데요.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뭐 동반 성장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뭐 썩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소기업들이 아마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뭐 크게 뭐 부재를 둔다는 것보다 현 상태에서 그 대기업들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들의 어떤 부분들이 더 살아나야지 동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저희가 취업 준비생 자녀를 둘 가진 엄마거든요. 취업 활동을 굉장히 1년 동안 했는데
겨우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와서 면접은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는데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도 안 뽑아주는 거예요. 면접할 때 연봉 제시가 된대요. 이 연봉이 본인이 원하는 거랑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중소기업도. 본인이 원하는 게 2,800인데 2,200 주겠다고 합니다. 그 2,200 주겠다고 하는데 걔가 가서 일하겠냐고. 또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지만. 대기업이나 정부 측에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에서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정부에서 많이 하라 그러지만 어떻게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회사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기업에서는 그 시간, 임금 피크제 이런 시간을 조정해서 너무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인원을 채용을 좀 더 많이 하고 국가에서는 정말 머리를 많이 써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 같이 살아가는 문제를 많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해주세요.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동반성장을 알고 있는 시민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동반성장의 사회적인 확산을 위한 움직임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아시아경제TV 박경현입니다. 예, 이 맨 마지막에 인터뷰해 주신 어머니는 피부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시민들이 문제는 제대로 인식하고 계시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네. 확신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동반성장위원회 이름은 들어봤다라는 분도 계셨지만은 모르겠다는 분이 많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생길 만큼 그동안 활발한 활동이 없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기 나와 계신 것도 그런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많이 알리시고 예.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이 현재 이 중소기업들 과연 어느 정도나 이렇게 어려운지 실제로 어떤지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화면 준비했습니다. 먼저 좀 보시죠.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로 요즘 국내 경제는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산지수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생산지수란 기업들의 생산 현황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한마디로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조업 생산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생산지수가 1년 전보다 4.3%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마이너스 8.8%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0.4% 하락한 데 그치고 있습니다. 같은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겁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와 같은 산업이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나마 낫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반도체 같은 산업들. 그런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그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거고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만 좋은 산업이 없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안 좋은 그 상황이 그대로 숫자로 그냥 드러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즉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믿을 수 있는 산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국내외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의 내일은 더욱 침울합니다. 창업진흥원이 조사한 업력별 중소 창업기업 생존율입니다. 업력에 따라 중소기업이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해가 갈수록 생존율은 뚝뚝 떨어져서 10년 후엔 100곳 중 15개 기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쟁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쟁력을 따지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중소기업들의 현실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불경기에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버텨낼 수 있지만은 중소기업은 타격이 상당히 심각하다. 네. 이 리포트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이 뿌리가 얇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된 요인들, 위원장님께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단기적으로 불황에 견디는 능력 이렇게만 본다면은 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왜 유독 이렇게 심히 흔들리느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업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걸 흔히 추격형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소수의 대기업들을 세계 시장에 대표 선수로 내보내고 예.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대기업들이 거두어 오는 성과를 나누어 가지는 이런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문제는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거를 탈피하는 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소기업이 거의 그동안에는 종속적인 상태로 대기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예.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수직적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불황이 닥쳤을 때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네. 이런 삼박자를 갖춰주기 위해서 바로 동반 위에서 일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해야 될 일이죠.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하나하나 좀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 대기업에는 뭐 수천 대 일, 수만 대 일 이렇게 채용을 하면 이렇게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중소기업에는 사람들이 잘 몰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인력 부족. 조금 시켜놓으면 또 나가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죠. 위원장님, 이걸 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미스매치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실제 아닙니까? 청년들은 지금 실업자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미스매치의 원인은 다름 아닌 중소기업들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에 볼 때 너무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어느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연봉 2,200만 원 줄게. 이 정도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뛰어들기가 주저되는 것이죠. 네. 기업은 사람이 필요하고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눈높이에 안 맞았어. 그러면 흔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 근데 그거는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무책임함을 표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끌어올려야 됩니다. 무엇을 끌어올려야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임금 격차를 완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 격차를 줄이면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위원장님의 네. 어떤 해결 방안입니다. 박 기자. 네. 이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임금의 이런 차이, 이게 해외 사례들, 이거 어떻습니까? 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면 된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니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 미국이나 중국, 일본, 독일과 같은 주요 선진국과의 임금 격차를 정세미 기자가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OECD 주요 국가 중 연봉을 기준으로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를 비교했습니다. 국내를 중심으로 일본과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는 어딜까요? 정답은 일본입니다. 대기업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약 4,800만 원인데요. 이에 반해 500인 미만 기업은 3,79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79%로 비교 국가 중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작았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연봉 방식인 대상국들과 달리 캐나다는 주로 주급의 형태를 취하는데요. 대기업의 주급은 91만 원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71만 원, 즉 78.2% 수준입니다. 일본 다음으로 임금 격차가 작았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이 76%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약 6,200만 원일 때 중소기업은 약 4,710만 원이고 영국은 대기업이 5,172만 원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3,9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국내를 제외하고 비교국 중 가장 큰 임금 격차를 나타냈는데요. 대기업의 평균 월급이 640만 원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472만 원으로 73.9%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중소기업 상용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대기업의 63.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근로자가 5,440만 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는 3,450만 원을 받는 겁니다. 특히 성과급 등의 특별 급여만 따져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39.6%에 불과해 임금 격차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임금 격차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나오는 표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임금 격차가 공통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국내 임금 격차는 4년 동안 미국 대비 1.25%에서 1.31%까지 커졌고 일본 대비 1.53%까지 늘어났습니다. 즉, 대기업의 임금 인상폭을 중소기업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의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현황과 이유를 비교해봤습니다. 네, 우리 아시아경제TV 산업부 기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쭉 해놨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임금의 괴리가 우리나라는 한 63%, 일본은 한 79% 이렇게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박 기자. 근데요, 이 리포트를 쭉 보니까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300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임금 격차가 적었던 일본이나 이 캐나다, 독일 등은 500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600인을 기준으로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300명이냐 중소기업의 기준이 500명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임금 차는 분명히 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는 지금 300명으로 돼 있으면 이거를 500명으로 쑥 올려놓으면 우리도 그 선진국들처럼 이렇게 좀 임금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300명 기준으로 우리는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선진국들이 500명 기준으로 하고 있고 OECD 국가에서는 때로는 250명 기준으로도 조사를 합니다. 250명으로 조사하나 500명으로 조사하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분모가 올라가고 분자도 같이 올라가면 답은 일정한 거 아닙니까?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기업, 이 기업들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면은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올라가겠죠. 분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을 자신들에게서 빼내고 중소기업으로 카운팅하면 대기업 전체 그룹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은 그룹이니까요. 대기업의 평균 임금도 올라갑니다.
분모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정적으로도 그렇고 250인 기준에도 큰 차이가 안 나니까요. 또 논리적으로도 큰 차이가 날 근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VCR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가볍게 지적을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63% 수준이다. 그거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이 54다. 이런 조사도 있고요. 어쨌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 크다라는 것은 확인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63몇 %가 사실이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의외로 아까 수치에서 보면 독일이 73몇 %로 가장 낮았어요. 선진국 그룹에서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독일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의 나라. 강한 나라라고 그랬죠. 히든 챔피온의 나라. 전 세계 히든 챔피온 3,000개 중에 1,500개 이상이 독일에 있거든요. 이런 막강한 중소기업의 나라인데 왜 저러냐. 그것은 독일의 독특한 직업 훈련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인, 도제 이런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인이 도제를 키우는 이 과정이 그들의 직업훈련의 핵심인데요. 이 도제들에 대한, 그러니까 직업훈련생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 임금을 중소기업들이 부담하거든요. 자신들이 쓸 교육생들의 월급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그 교육생들의 임금은 제대로 된 임금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독일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옵니다만은 그들을 다 빼고 정상적으로 비교하면은 최소한 80% 이상은 된다. 거의 90%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든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든지 임금 격차가 없다면은 그만큼 중소기업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몰릴 것이고 그만큼 경쟁력도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위원장님, 동반성장위원회 같은 조직이 선진국에서 있나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있잖아, 이제. 우린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조직이 있으면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아까 앞에서 좀 보니까 뭐 독일 선진국 이런 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게 맨 마지막 제가 지금 온 걸 갖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양극화, 그렇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양극화에 심화되는 속도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빨리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냥 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큰 문제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생각 뭐 특별히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래요. 우리가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격차를 줄이거나 격차 확대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업 생태계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과거부터도 그랬고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더더욱 빠른 속도로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이제는 개별 기업 단위의 경쟁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 역사적 업보에서 아직 제대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는 더 빨리 벌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외국에 있는 이제 조사기관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실정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또 관심이 높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우리 임금 격차의 이런 부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니세이 기초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별로 이렇게 임금 격차가 큰 이유로 이 상여금과 노동조합, 초임 이렇게 세 가지를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에 이 대기업은 평균 1,760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695만 원에 그쳤습니다. 노동조합은 중소기업은 없는 곳이 많은 데다 이 높은 수준의 초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이 초임은 대기업이 우수 인재를 보유하기 위해서 좀 경쟁적으로 초임을 높이면서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근본적인 요인들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예.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질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죠. 하도급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가격 후려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네. 하나는 그 기업이 얼마만큼 임금 지불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돈을 잘 버느냐 이 말이죠. 이윤을 많이 나야 임금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임금 지불 능력. 또 다른 하나는 그 기업의 소속원들,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임금 교섭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임금 교섭력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거의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기업들은 유니온 수합이라고 하죠. 거기에 입사하면은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의무 가입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100%라는 말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100%인 대기업 노조가 가진 임금 교섭력과 노조가 없거나 있어도 뭐 조직률이 3% 미만 이런 기업에서의 노조가 가지는 임금 교섭력은 하늘과 땅 차이죠. 거기다가 임금 지불 능력도 아까 뭐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왜곡된 생태계의 구조 때문에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좀 해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하면 너희들 원가 줄었네. 단가도 내려.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요즘 물론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이런 등등이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통계가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제조업, 그중에서도 특히 자동차가 대표적인 제조업이니까 네.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보면 독일 경우에는요.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좀 더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최근에는 지금 자동차 업계가 워낙 그 세계 시장 사정이 안 좋아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대기업 완성차 기업은 8%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구가했는데 협력사들은 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만큼 떨어진다라는 것은 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니까 초임도 더 많이 줄 수도 없고요. 그렇죠. 특별 상여금 줄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금 아까 니케이 연구소의 지적은 현상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좀 나누면 두 가지 초임 부분이나 특별 상여금 부분은 예. 기업 생태계와 관련돼서 파생된 임금 지불 능력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 노동조합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것도 없이 그 자체가 강력한 임금 상승 요인이니까요. 이 임금 상승 요인이 중소기업에서는 낮으니 임금 상승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네. 네, 우리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김덕조의 파워 인터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기영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박 기자. 동반이가 얼마 전에 이 대기업들에게 6조 2천억 원이라는 큰 자금의 어떤 상생 협력 기금이죠. 이것을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대기업들과 협력 기업들이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죠. 우리 취재기자도 다녀왔죠? 네, 지난달 말씀하신 대로 동반 성장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롯데와 CJ 등 8곳의 동반이 위원사들이 임금 격차 해소에 동참하고 기금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 기업들도 동반 성장의 필요성에는 좀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정부의 지원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도혜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지난달 31일 열린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현장.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관계자들도 300여 명 넘게 참석했습니다.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권기용 동반성장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의 결합이 중요한데 동반성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 우선 기업 관계자들은 대체로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각 기업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정부 정책의 시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각 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반성장이라고 표현은 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행사, 그다음에 규범, 절차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각 기업의 목소리를 조금 더 수렴을 하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이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회사 운영에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영구적으로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반이가 출범한 지 8년. 동반 성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동반 성장이 무엇인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시아경제TV 도혜민입니다. 우리 리포트에서도 이제 그 대기업들의 임원들이 그 인터뷰에 응해줬는데요. 박 기자, 몇 기업들이 여기 참여를 했나요? 네, 우선 지난 5월 이랜드 리테일을 시작으로 최근 한국 동서발전까지 총 12곳의 기업과 공기업들이 이 임금 격차 해소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2곳의 기업이 이 추가로 동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는 16일에 주식회사 대상이 그리고 20일에 KT가 동반위와 협약을 맺고 임금 격차 해소 운동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은 그래도 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동반위원회 차원에서 뭐 약속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약속은 합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네. 어려운 속에서라도 좀 같이 도웁시다라는 말이니까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겠다. 그런 정도의 약속음을 끊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업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그 동반 성장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회사가 좀 어렵거나 이러면은 사실 이게 머뭇머뭇 거릴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을 이제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들에게 동참을 이끌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설득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특별한 전술이 있으신가요? 전술이 특별히 있을 수는 없군요. 어떤 설득이 필요한 이런 분야에서는 예. 제일 중요한 게 상호간에 역지사지하는 거라고 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네. 헤아리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것은 이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아까 그 VCR에서도 예. 나왔잖아요. 동반성장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살 길이다. 다 알아요. 그런데 동반성장의 효과는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건 상당히 시간이 가야 나타나는 거니까 우선 당장은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는 기업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호황일 때는 문제가 좀 다른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사실은 거꾸로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는 협력 좀 덜해도 중소기업들도 살아가기가 좀 나아요. 예. 근데 반면에 이럴 때일수록 같이 이제 코웍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고 우리도 지금 죽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당장 비용 절감 노력을 그만하라 그러면은 무엇을 근거로 경쟁하냐.
말은 하기 좋습니다. 아니 장기적으로 보세요. 같이 코웍을 해야 세계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인식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제가 접근하는 건 그겁니다. 단기적 어려움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참 뾰족하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거 헤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뭐 그렇게 예. 설득하다 하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들이 없을까요? 좀 자발적으로요? 이거 지금 하는 것도 자발적입니다. 예, 그냥 그렇죠. 강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늦지 하는 거죠. 옆구리를 좀 찌르는 거죠. 그렇죠. 좀 생각해 봅시다. 예. 근데 이게 강요는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세제 지원도 있고 부족하지만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는 동반성장 지수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평가 과정에 그 가점을 주는 뭐 이런 데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네. 가점을 받고 최우수 기업이 되면 기업으로서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무형이긴 하지만은 네. 그런 등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반 성장 지수를 잠깐 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네. 우리 기자하고 좀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동반위에서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도 이 동반 성장 지수 요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도 많이 사실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 요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약간의 좀 잡음이 있는 것도 맞죠? 네, 최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동반성장 지수가 높은 기업 중에 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고 이 상생 결제 시스템이나 성과 공유제 같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이 많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지수 산정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든지 이제 하다 보면 조금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위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뭐 옳은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도 일찍부터 인식을 해왔고요. 이미 이제 용역 결과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열릴 올해 마지막 동반성장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인데요. 예. 문제는 그동안에는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협력사들의 그 앙케이트 조사 이런 게 비중이 컸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것만 해서는 곤란하고 실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수평가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또 추가적으로 또 취재를 하고 내용을 담아서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전직 노동부 장관 출신이시고요. 또 이제 대학교에서도 총장을 또 역임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이제 노동자나 이쪽 분들의 얘기, 또 학생들의 때 얘기, 또 이런 부분도 많이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떠십니까? 이 위원장의 일을 하시는 거하고 이제 그 전에 하셨던 어떤 그런 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많이 힘드신가요? 뭐 많이 힘들다 어느 일인들 편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 전 내 인생의 마지막 봉사다라고 예.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네. 근데 노동부 경력을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노사관계와 기업 간의 관계는 다른 관계인데 이걸 왜 노동부 장관 출신이 동반성장위원장을 제가 맡냐. 그 질문을 바로 던지려다 좀 돌려서 드렸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답을 합니다. 예. 시간도 아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두 관계가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노사 관계도요. 노사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공동체 아닙니까?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해가 상충하는 관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그래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동문명체다, 장기적으로는. 특히 앞으로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다 아는데
아까도 얼핏 언급했듯이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게 단가를 좀 내려야 대기업의 이윤이 좀 생기고 그래야 물건도 팔기 쉬워지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상충합니다. 예. 이것을 조정한다라는 점에서는 그때의 일이나 지금의 일이나 본질적으로 똑같다. 다만 그때는 노측으로도 욕을 듣고 사측으로도 붙어도 욕을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들도 불만스러워하시고 중소기업들도 제대로 못한다고 또 부절함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아이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욕을 듣다 보면 오래 살기는 오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동반위에서 올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요점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근데 아직도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중소기업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 2차 벤더, 1, 2차 협력사, 하청을 준 업체들이죠. 1, 2차 벤더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내려가는 3차, 5차, 3차, 4차, 5차 이쪽까지는 어떤 이제 동반위에서 뿌리는 어떤 마중물들이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기자, 이 부분 우리 취재가 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 3, 4차뿐만 아니라 협력사가 되는 것조차 이 하늘의 별 따기인 이들의 어려움은 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반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정세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동반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협력 기업들은 동반위의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선 지원 조건인 협력 기업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입니다.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슨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이고 그다음에 리콜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규모가 좀 커야지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도 사실 쉽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내부의 인력 구조 자체에서 대기업과 협의 채널이 가능한 경험이나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임원진이나 사장의 아는 사람이라든가 그렇게 풀리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때문에 협력 기업에만 집중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부분 또 이 협력사들이 대기업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들이 있어요. 예, 친척 관계나 친구 관계나 이렇게 있으니까 동반협력이라는 그 주제가 그것만 봤을 때는 그쪽 생태계만 그냥 있는 거죠. 열악한 국내 생태계로 인해 해외 진출로 방향을 돌린 기업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좀 글로벌 무대로 나가면은 그게 조금 다르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환경이랑. 그래서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좀 저희 경험 때문에 포커스를 조금 더 큰 해외에 맞추고 있어요. 이에 대해 정부는 대기업과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동반위의 사무국인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은 대한상의와 함께 산업혁신운동을 추진하며 2천만 원 이내로 비협력 중소기업 대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경제TV 정세미입니다. 이 대기업들의 1, 2차 벤더는 사실 보면은 코스닥이라든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들 회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작은 회사들에 대한 그런 도움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리포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 지적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긴 한데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살아야 협력사가 살고요. 예. 1차 벤더가 살아야 2차, 3차 벤더도 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출발은 대기업과 1차 벤더 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요번에 그 협약 체결 아까 나왔던 에서도 대기업과 1차 벤더 대표가 협약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중소기업들이 해야 할 협약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대금 제대로 주기, 상생 결제로 주기 이런 것들은 우리도 실현하겠다.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천하겠다. 대기업이 우리에게 주는 만큼은 우리도
우리 아래로 내리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산업혁신운동 같은 것도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대기업의 지원금이 많이 매칭 펀드로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협력사들만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닌 형태로 방법을 올해부터 이제 바꾸었고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독립 중소기업들, 대기업과의 연관하에 있지 아니하는 중소기업들, 이거 곤란하지 않냐.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비중이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우선 왜냐하면은 50%가 넘긴 한데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이 영세 자영업자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정책 대상이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어떤 뭐 상생협력 차원에서의 대상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이 독립 중소기업들의 상당 부분은 이 라인 속에 있는 기업들처럼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기업들과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관계에 있지는 않아요. 하청, 원청 간의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은 일반적 납품, 일반적 거래는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쪽이 잘 되는 게 저쪽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반 뭐 임금 구조나 모든 그 생산성 지수나 이런 것들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양쪽이 총체적으로 보면 개별 기업에 가면은 물론 문제가 다양하게 있지만은요.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1차적으로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독립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또 동반성장위원회도 내년 준비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 계획도 다 세우셨을 것 같아요. 중점사항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다 세운 건 아니고요. 큰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은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건 임금 격차 해소도 결국은 혁신 생태계가 잘 이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마중물을 우리가 부어보자라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혁신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데 동반성장위원회도 조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딱 그렇게 고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가칭. 뭐라 그럴까요?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 동반성장 운동 또는 혁신적 기업 생태계 구축 운동 뭐 이런 형태의 것을 내용상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가 형성된다라는 말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바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구조에 적응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개별 대기업들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세계 시장에서 단독으로 혁신을 추구해 나가지는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 생태계가 형성돼야 되고 그 생태계의 형성에 우리가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고 있습니다. 혁신 주도형 동반성장 그리고 혁신적 기업 생태계 구축. 뭐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제 그 둘 중에 이 단어죠.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위원장님. 아이고, 빨리 가네요. 많은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반성장, 같이 잘 살자. 처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뜻만 있는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느꼈고요. 또 쉽지 않은 길만인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이런 대책에도 이런 동반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위원장님, 다음에도 저희 방송 나와주실 거죠? 이제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권기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 기자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박 기자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담당 PD가 예고 리포트를 만들 때 이런 자막을 썼습니다. 가치를 실천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